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너무 외로웠습니다, 본부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좀 정신없어 빈자리가 가지고. 너무 컸어요. 정말로요. 네. 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아 본의 아니게 자리를 비우게 이제 돼서. 너무 실망입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본부장님 소식을 기대해 보고요. 일단 저랑 워밍업을 한번 해 보시죠. 일단 뭐 시장 시세 변동성은 크게 없어서 길게 언급드리진 않을 거고요. 지금 호재 뉴스들이 나와도 시장 반응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관한 답답함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8만 원 초반대 뭐 요렇게 유지되고 있고, 뭐 이더리움은 이미 2,000 깨진 지 오래되어서 이제 뭐 1,800 이쯤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파이코인이 이제 그 마켓캡 상으로 또 올라서 가지고 트론 코인과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1위까지도 올랐습니다. 체인링크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스텔라 코인도 이제 2% 가량 올라왔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이제 높을수록 알트코인이 더 올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시즌 지수도 좋지 않아서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고, 탑 100에 관한 이제 알트코인 흐름들 보시면 몇 개 코인 제외하고는 이제 90일간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 지표도 여러분들 활용을 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사이트여서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런 흐름들이었고, 지금 이제 여기 라이트코인 쪽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라이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가 ETF 기대감이었는데, 일단 이게 반려가 됐잖아요. 어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반려가 됐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라이트코인이 시장에서 좀 다시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ETF에 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그런 코인들은 또 그 소식에 따른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신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언론이 이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전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문위원회 원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비공식 회의를 했대요. 크립토 비공식 회의를. 그러니까 서밋은 공개 회의였었고, 근데 그 비공식 회의에서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비축자산 이야기를 하면서 뭐야, 비트코인을 산다는 게 아니잖아, 미국 정부가, 이런 이야기에 실망감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보하인즈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요, 최근 업계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백악관이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 참석한 한 참석자가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얼마나 매입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매입 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물었는데 하인즈는 얼마나 많은 달러를 원하는지 묻는 것과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좀 모호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대답에 조금 실망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디지털 통화로 이제 지금 쓰이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갈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추가 매입을 하자, 그러니까 추가 비축 자산을 포함시키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있는 물량들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그 정치적인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뭐 그 민주당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제 품기로는 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더 매입을 원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계속 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매입 자체는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금 지출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요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랑 그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거야. 근데 뭐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게 매입을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면 뭐 트럼프의 그러면은 재산으로 살 건가? 뭐 이런 막 코멘트도 달리더라고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또 이제 추가 매입에 관한 기대감들 좀 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래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시나리오처럼 금을 매각을 해서 뭐 일부 사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에 부담이 안 가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금매각이 아니라 뭐 채굴자들이랑 뭔가 협업을 해서 뭐 그거를 이제 국가 귀속을 시키겠다. 요런 그런 또 시나리오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과연 돈으로 안 사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뭐 자산을 이제 교환을 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들도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3월 17일 날 새로운 테스트넷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이제 마지막 테스트 단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홀리 테스트넷을 3월 17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팩트라 업그레이드 배포 전 마지막 테스트 단계인데 지난번에 요 테스트 단계에서 오류가 좀 나와가지고 다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잘 넘어가는 게 좀 이더리움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더리움 쪽에 관한 투심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제가 오늘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그 유출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ETF 유출량도. 근데 ETF 유출량을 이제 그러면은 왜 그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ETF 그 나스닥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전체 현물량의 한 6%에서 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있기도 하고 그게 또 투심 지표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ETF 플로우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더리움 좋지 않아서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는 팩트라는 3월 26일 홀리 테스트넷을 통해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안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홀리 테스트넷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 추가 테스트를 거쳐서 30일 후에 약 업그레이드를 이제 배포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배포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술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런 업그레이드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이 보실 텐데 제가 앞서서도 ETF 플로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유출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되게 재밌죠. 색깔 표현을 너무 잘 해놨는데 이제 비트코인 ETF 플로우가 30일 중에 20일 동안이나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의 투심도 굉장히 많이 꺾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나간 자금이 더 많았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런 동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제시를 했냐면 이 이코노믹 매트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그러니까 일부 무료 보실 수가 있어요. 유료 자료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유출량이 심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정도의 유출량과 이 정도의 연속 유출 흐름이라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폭삭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그 가격대가 8만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판매를 완료해서 모금을 이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전해졌는데 요 댓글들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체인 지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되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플로우도 아웃플로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또 수급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요 지표도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수요 지표는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수요 지표가 먼저 감소를 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 분석가의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선행하거나 혹은 이제 그 당시의 시장을 담고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두드러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굴된 비트코인과 1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비트코인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신규 채굴된 비트코인 그리고 1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비트코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고 해서 이 수요 지표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당분간에 시장 펌핑을 일으킬 만한 시장 수급은 좀 없다라고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최근 비트코인 고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수요 지표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약간 선행되는 그런 수요 지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진짜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요때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해줬을 때도 이제 수요 지표 자체가 좀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선행의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해보는데 지금은 일단은 수요 지표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도 예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 이제 남은 기사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운용 중인 블랙록이 이제 솔라나랑 SRP ETF를 모두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실 텐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크고 작은 운용사에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큰 운용사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운용사에서 계속 SEC에 3년 동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신청을 한 게 계속 반려를 받았어요. 근데 블랙록이다라고 하는 최대 자산 운용사가 뛰어들어서 우리도 비트코인 ETF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 ETF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크립토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의미를 가져갔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랙록이 솔라나와 XRP까지도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건 적어도 솔라나와 XRP 쪽에 관해서는 ETF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집계된 바로 블랙록이 제가 알기로는 595개의 지금 ETF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되기 전 자료입니다. 근데 이 블랙록이 신청을 했던 게 597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반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ETF를 승인하고 있는 그런 확률들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블랙록이 ETF 시장에 알트코인 ETF 시장에 뛰어들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ETF 이야기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이슈가 너무 많았어서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본부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3일 만에 뵙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먼저 요 이슈를 좀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일단 그 이슈가 좀 있어서 요거 잠깐 좀 하고 여러분 베르사체 아시죠? 베르사체 알아요. 브랜드 아시는데 네. 거기 이제 도나 베르사체라고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분이 30년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디렉터에서 사임을 하셨고요. 원래는 이제 베르사체가 이제 지니나 베르사체라고 이 오빠분이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암살 당했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암살을 했는데 이제 그 암살범이 이제 사실은 하고 나서 이제 동생이 수석 디자이너로 하면서 있었는데 이 브랜드를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이클 코어스를 만들었던 이제 아이돌이라고 있습니다. 이 존 아이돌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20억 달러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매출이 떨어지자 수석 디자이너를 30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다리오 비탈레라고 이제 미우미우를 만들었던 수석 디자이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매출이 안 나오고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매출이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나 브랜드 가치도 뭐 인수할 때 가격 그대로 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뭐 프라다 쪽에서 지금 베르사체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존 아이돌은 사실은 이게 너무 지금 여러분 이제 베르사체를 살려고 하시는 분은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웬만큼 이게 뭔가 자신의 개성이 강하지 않으면 잘 소화하기 힘듭니다. 이 브랜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급스럽고 정제되는 스타일 이게 너무 화려하잖아요. 뭐 과감한 프린팅이나 실크 바지나 메두사 로고 같은 게 좀 많아갖고 사실 좀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보다는 조금 좀 무난한 스타일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서로 디자인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물러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물러났다는 게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물러났다는 게 엄청난 화제가 돼서 사실은 지난주에 어제 기사에 이제 전체적으로 메이저 신문에 도배가 됐던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제가 됐던 기사가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요 기사를 이슈를 하기 전에 이제 트럼프랑 이제 머스크가 이제 화제 이슈에 있는데 최근에 USAID라고 이제 그 연방정부 기금이 이제 국제개발처 기금 예산을 90% 삭감했습니다. 이걸 삭감하다 보니까 나비 효과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존스 홉킨스대에서 2,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엉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효과가 나비 효과가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즈나 뭐 HIV 같은 연구 결핵이나 뭐 이런 연구들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작용이 이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 거고 이제 뭐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무용론을 하는 존 케네디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폐해가 나타날 거라 분명히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벼력이나 자궁 경부암 같은 연구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 미국은 사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타날 건데 개발도상국은 혜택을 거의 입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개발은 거의 중단됐고 향후에 보건이나 농업 연구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존스 홉킨스 대가 요 정도니까 그 밑에 있는 대학은 거의 뭐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 그리고 보건 이쪽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원이 거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잠깐 보시면 이제 이슈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얘기가 콜롬비아 대학에 4억 달러를 지원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4억 달러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럴 정도로 지금 교육부 장관이 보수 정향의 교육부 장관이고 뭐 어쨌든 장관들을 다 어쨌든 극우적인 장관들을 배치해 놨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어쨌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팔레스타인 극우적이고 유대적인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약간 혐오 약간 이런 식의 뭔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아이템을 좀 만들었다가 지금 1시간 안에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바꿨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 뜯어 고쳐가지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다 뜯어 고친 거라 첫 번째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에얼리언 에너미스 액트를 사실은 이게 거의 죽은 법안이거든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안이냐면 1798년에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용했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법안 딱 2번 사용했습니다. 그때 했던 걸 지금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답습니다. 이 법안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외국 적법을 활용해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할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 오늘 저녁이고요. 이제 곧 발표할 건데 범죄 조직과 연관된 이민자를 1차 타겟으로 하겠다는 법안이 이게 사실 무서운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계엄하고 약간 비슷한 법안입니다. 예. 미국이 전쟁 중이거나 침략 당했을 경우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법안입니다. 예. 경제 법안을 제가 얼마 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약간 그런 법안, 그러니까 관세 강제 법안이 약간 그런 비슷한 법안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법안인데 이제 추방에 관해서 약간 계엄령 같은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조치로 근거대로 활용된 적이 과거에 한 번 있으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큰 전쟁 시에 활용됐던 법안을 지금 평상시에 쓰겠다고 하는 약간 이 발상 자체가 특이한데 어쨌든 이걸 오늘 저녁에 행정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 적용 및 목표는 이거 재판 없이 14세 이상 이민자를 체포 및 즉각 추방에 가능합니다.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불법 이민자도 아니고요. 마약 카르텔 및 범죄 조직의 연루진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게 목표고 특히 베네수엘라 이 어떻게 트렌데 아르곤이라는 조직을 주요 포교적으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테러 조직을 지정된 만큼 일부 이민자를 콴타나모라고 이제 여기 범죄의 어쨌든 전쟁 수용소가 있습니다. 여기 수용지를 방한한 감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법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 적용에 의해서 외국 정부를 연계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게 이게 외국 정부와의 연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에얼리언 에너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인권 단체 및 법률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위헌의 어떤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실 이제 일본계 옛날에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적국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했던 사례를 연상시키는 만큼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무조건 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단 3번밖에 안 됐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3번밖에 발동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에 발동이 된 건데 이걸 지금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를 이민 단속을 가속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대선 공약으로 이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수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적절한 법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약간 덧붙이자면 지금 트럼프가 또 하나의 그 법안을 이 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대법원에 지금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지금 계속 연방법원에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아예 대법원 가서 쇼부를 치겠다고 해서 이걸 대법원에 이제 제한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효력 정지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방법원에 하나하나씩 하니까 너무 이제 이게 원래 연방법원에 하나하나를 다 이제 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전국적 효력 정지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이제 한꺼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해서 이제 대법원에 이제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다 이게 대법원에서 연방법원이 상위법원이기 때문에 다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지금 해서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법 원래 이제 기본 원칙은 이런 겁니다. 미국 헌법의 제14조 수정 헌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변경안은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불법 체류자나 외국 방문 계획의 자녀도 시민권 획득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태어나면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 법안의 변경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출생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부다. 그리고 이제 이 14에 대한 수정 헌법을 다르게 서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대법원에 있는 어떤 이 대법관이 사실은 이제 공화당 쪽이 더 추천 의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6대4 정도가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출생 시민권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고요. 전국적으로 효력 정지에 대한 이 정당성 논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이게 연방 법원을 사실은 상위권에 있는지가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수백만 명이 나가야 됩니다. 미국을 떠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이라 제가 못 올렸기 때문에 잠깐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미국. 어떻게든 하겠다는 네. 거네요. 그죠? 요 얘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교육부 장관도 이제 독한 분을 내세웠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콜롬비아대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4억 달러 안 주겠다라고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제목만 이렇게 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콜롬비아 뉴욕에 이제 있습니다. 위에 상위 북부 쪽에 이제 그 맨하탄 위쪽에 가진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데 사실은 좀 여기 위험한 데인데 가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콜롬비아 대학이 명문대긴 합니다. 이제 그 브롱스권 위쪽에 있는데 강력한 개혁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해야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300억 원에 달하는 연방 지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학 내 반유대주의의 대응에 미흡하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했고요. 콜롬비아 대학은 30일 이내 정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개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스크 착용 금지, 마스크 착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사진 보시면 막 마스크 착용하고 데모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재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원을 어렵게 하는 얼굴 가리개 착용 금지라는 거예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주로 착용하는 마스크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학생 징계권을 총장에게 부여하라. 콜롬비아 대학은 현재 교수진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 징계권을 총장이 다 징계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기존 교수진도 이게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징계 절차가. 그래서 빨리 하고 관대하다는 거예요. 자기 뭐 학생이다 보니까 잘 징계를 안 한다는 건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라는 거고 시위를 제한한 그러니까 교내 치안 및 체포를 권한해서 대학 내에 경찰을 두고 NIPD를 불러서 현재는 이제 NIPD를 불러서 체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뉴욕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아예 대학에 경찰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대학 안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정 아나운서는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희 전 세대죠. 저희 전 세대는 대학 내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전 세대. 저희 전 세대. 무서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와 있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강의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는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내 유지를 위해서 집회 규정을 요구하는 거고 학과 운영을 개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연구학과 및 학문적 관리 체계를 하에 두는 방안을 두고 있고 해당 학과의 자율성을 박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운영 실패를 인정하면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학 절차 개편하라는 거면서 연방 정부와의 두 대 입학 절차를 개편해서 이렇게 입학을 쉽게 이 다양성 같은 걸 폐지해서 이 학생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장학금도 주지 말고 지금 되게 이제 장학금을 잘 주고 있고 다양성 때문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나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민족 국가나 이렇게 해외에서 유학 가기 좀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가기는 좀 힘듭니다. 학비도 비싸고, 좀 미국이 그렇습니다. 대학이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는 지난해 이제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약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나 정부가 시위에 좀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이 하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보다 강력한 얘기가 좀 있어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할지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은 3월 20일까지 이거에 대해서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4억 달러를 트럼프 쪽에서 안 주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걸 줄지 수용할지 안 할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이게 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될지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어떻게든 하지 받아들일까요? 않을까요? 네. 절충안을 찾지 않을까요? 절충안을 찾으려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메타 커뮤니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기존 팩트 체크를 폐지했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커뮤니티 노트가 뭐냐면 그 기존의 팩트 체크는 전문가로 이제 해서 이제 정치적 편향성이 좀 했었는데 이제 커뮤니티 노트는 일반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형식으로 이제 X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추가 노트를 하고 이제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지식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해주는 거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동의할 경우에 노트를 공개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뭐 지식인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해서 하고 팩트 체크와 달리 노출을 제한 두지 않고 추가 정보, 나무 위키 같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 첨가하는 거죠 서로가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위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여자의 참여 조건은 만 18세 이상 이정 아나운서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된 계정 보유도 하시고 계정 갖고 계시죠?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이제 되고 이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영어 좀 하시니까 가능하시겠네요. 영어 열심히 하시잖아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뭐 번역기 쓰시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 사용자 크라우딩 소싱도 가능하고 뭐 노트 가능하고요. 메타 뭐 모든 콘텐츠 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하시고 조만간 한다고 하니까 글로벌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잘하면 조만간 여러 지역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검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좀 많습니다.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뭐 이거 이미 있는 서비스고 딴 데도 다. 뭐 네, 전문가들로 해야 이게 기존에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실 이게 여론 조작도 가능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네. 이게 좀 참 왜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정권 바뀌면 다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다음 소식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오라클이. 네, 오라클 1순위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보고 역시 오라클이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란 씨가 아니고 오라클인데요. 아재에게 그래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저 지금.
오라클이 이제 틱톡의 네. 사업을 담당할 유력한 1순위 후보자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바이트댄스가 이제 사실 자신들은 계속 이제 그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선두주자로 갑자기 떠올랐다고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가장 유지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서버를 운영하는 게 오라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순위로 떠오르고 있고 이제 행정부 내에서 가장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는 안 들리고 있는데 오라클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랑 뭐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고 메타도 좀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랑 경쟁 끝에 유력 후보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근데 오라클은 미국 내에서 데이터 보안 일부를 담당하는데 완전한 인수를 원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중재자로 나서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어서 요게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중간에 제가 볼 때 메타나 누가 좀 끼지 않을까. 왜냐면 오라클은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오라클이 가져갈 거 나머지 쪽은 못 가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좀 수동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적극적이 아니라 약간 이게 완전한 인수가 아니라 약간 어중간한 인수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이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가장 그 높은 가능성 오라클이 운영을 맡되 바이트댄스가 핵심 알고리즘을 유지하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이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운영하는 건 이제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떻게 해결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 오라클이 뭔가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을 하나 중간에 두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라. 이 정도로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추측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이슈인데 요즘 머스크 아니면 이슈가 안 되는데 정보기관을 방문했대요 이분이. 이분은 사실은 개인 어떤 그 계약직도 아니고 뭐 자문인데 뭐 가서 이렇게 했어요. 머스크가 NSC 같은 우리나라 같은 국가안보국 같은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 머스크 NSC 핵심 논리를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효율성 부분을 이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라라고 자기가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효율화 논의를 했고 NSA가 지금 티머시 호프라고 직접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축소와 인력 감축, 운영 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사이버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쪽 뭘 쓰라고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스타링크 그런 거나 뭐 이런 거 쓰라고 그런 거 쓰라고 해서 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여기는 잠깐 했는데 아침 방송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1억 달러 슈퍼팩을 이제 하겠다라고 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원래 기존에 이제 지난해 이제 자신이 레이스를 할 때 거의 3억 달러 정도 기부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근데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소문인데 거의 사실로 드러난 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났던 게 뭐냐면 1억 달러 기부팩을 트럼프에 있는 슈퍼팩 시리즈나 아니면 그 시큐어 아메리카의 그 시스템에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1억 달러 추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는 뭐 이제 이게 자신은 기부라고 하지만 전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1억 왜냐면 지금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0달러로 예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240달러 정도 되는데 120달러 예상하는 데가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약간 제가 볼 때 테슬라 살짝 놓은 것 같아요. 대신에 비상장인 스페이스X나 뭐 X 같은 데다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걸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쪽으로는 광고를 받고 스페이스X로는 이제 국가 도급 사업 같은 거를 이제 계약을 맺는 약간 이런 방식인데 여기도 알짜입니다. 정보기관 여기도 NSA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정보나 첩보나 그런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여기도 그런 사업을 회담을 한다는 걸로 하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을 따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축소 가능성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안에서 뭐가 있냐면 FBI나 CIA 같은 개편도 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걸 다 하기 때문에 방어망이나 이런 것들, 스타링크나 AI 기술 활용한 정보기관 현대에 관여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석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재편이나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개혁 방향도 사실 자신에게 유리한 내로남불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네.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개편이라고는 앞에다가 써놓고 읽기로는 내 물건을 팔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두 분 다 뭐 뻔뻔하시니까 네. 쓰기는 뭐 방문 읽기로는 팔기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지트 바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을 생각드리겠습니다. 또 머스크입니다. 제가 원래 아이고, 또 이게 머스크요? 앞뒤로 제가 원래는 다른 소식 뭐 알리바바 최근에 뭐 다른 게 해줘야 나왔다는 되는데, 얘기를 그죠? 했고 맨 앞에는 오픈 AI가 뭐 요구한 거 이게 음. 다 너무 일반적인 소식이라 핫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좀 전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이게 연방법원에서 이제 좀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가 시간을 보시면 좀 전에 나온 시간이 좀 안 났거든요. 머스크한테 너 뭐 내놓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도지부에다가 연방에서 정부 감축 개입 문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판사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정부 효율 부서에게 관계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14개 주의 민주장관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타냐 척크탄 판사가 머스크의 정부 개입 역할의 중요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면서 법적 증거 개시 대상이 된다라고 입장. 그러니까 머스크를 처음으로 법적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 머스크의 정부 개입에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는 의미고요.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 머스크는 최근에 이제 여러 기관에 개입이 됐는데 사실은 자신은 뭐 개입이 됐지만 영향 행사하지만 자기는 그냥 아무 역할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 개입이 증명이 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법원의 중요한 판결 사항은 머스크와 도지부의 3주 내에 주요 문서를 제출하는 것과 연방 기관의 협력 계약 관계를 공개하라는 것, 정부 인사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내역을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신문은 일단 기각이 됐지만 이 서류는 내야 될 것 같고요. 연쇄적 압박이 추가 판결이 있을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머스크의 티번이 연방 인사궁의 대규모 이제 해고에 대해서 이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워싱턴 법원에서도 머스크의 부서가 정보공개법이라고 FOIA 적용 대상이라 판결하면서 이제 빠른 기록을 공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판사의 판결문에서 이제 도지부 인력과 머스크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어서 이게 어떤 판례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기준으로 머스크는 향후에 이제 법적으로 많이 시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정보에 접근을 했으며 정보 축소에 얼마만큼 개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고 머스크가 비공식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도지부가 헌법을 위반한 비선 권력인지 그리고 정부 축소에 권력을 행사한 게 적법한지 이 부분 세 가지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법적 공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제 법적 파급력은 머스크와 도지부의 활동 중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걸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도 긴장을 좀 해야겠네요. 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네, 여기까지. 따끈따끈한 소식들 잘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또 역시 와주시니까 또 저희가 다양해졌습니다. 내용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랩소디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임원들에게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운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고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이 회장은 교육에서 전해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임원들에게 각오를 다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위기라는 상황보다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과 53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지난해 범용 메모리 부진과 고대역포 메모리 납품 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예상되는 1분기 영업이익은 5조 1,1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래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반등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메시지와 함께 삼성전자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재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MBK 측은 김 회장의 사죄 출연을 결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사태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 협력업체와 직원들은 큰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거래처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MBK는 2015년 3조 원 이상을 투입해 홈플러스를 인수했지만 이후 구조 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쟁 심화와 매출 감소로 인해 홈플러스의 경영이 악화되자 결국 법정 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MBK 파트너스는 15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김병주 회장의 사죄 출연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MBK 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김 회장이 직접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거래처들의 결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MBK의 창립자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MBK는 현재까지 총 6개의 바이아웃 펀드와 2개의 특수 상황 펀드를 조성해왔으며 운영 중인 기업들의 총 자산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MBK는 운용 수수료와 성과 보수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홈플러스 인수를 포함한 사모펀드는 연수익률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MBK는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MBK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그의 자산을 97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며 한국 부자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MBK는 사모펀드 특성상 기업의 가치를 높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홈플러스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구조 조정과 자산 매각이 반복되며 결국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김 회장의 사죄 출연 결정이 사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여론을 의식한 조치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효성중공업의 주요 경영진 인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효성중공업 사내이사 신규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를 밝히며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관련 논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핵심 인사인 전영현 반도체 부문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9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과거 급식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부회장이 삼성 SD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 SDI가 그룹 내 계열사인 삼성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사회이사인 허은영 이사의 재선임 안건에도 반대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회이사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60억 원으로 정해진 삼성전자 이사 보수 한도 역시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25%를 보유하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효성그룹 회장인 조현준 회장의 효성중공업 사내이사 신규 선임에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관련 안건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와 효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의 주주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반대 결정이 기업들의 거버넌스 개선을 촉진할 것인지 또는 주주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사업자 윤곽이 이번 주 안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17일 오후 2시쯤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심의할 예정이며 결과는 내달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 방식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에 따라 수의계약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오션은 경쟁 입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측은 공동개발 및 건조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기술 특허와 법적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선도함 건조를 맡는 업체가 향후 해외 수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이 쇠퇴한 자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KDDX 수주 기업이 미 해군의 함정 수주까지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13일 국내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오랜 설계 및 건조 경험을 내세우며 KDDX 선도함 수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KDDX 선도함을 누가 수주하느냐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의 향후 국제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까지 고려하면 양사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 방식 심의에서 방사청은 선도함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5척을 3대 2로 배분하는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동 건조 가능성은 열어둔 조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측은 방위사업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하나오션은 관례보다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며 경쟁 입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방식 결정이 KDDX 사업자 선정에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달 말까지 긴장감 속에서 주요 신약의 품목 허가 승인 여부와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HLB는 미국 FDA의 간암 신약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고 유한양행과 알테오젠도 유럽 폐암학회에서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LB는 오는 20일까지 미국 FDA로부터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립과 항소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 주만 병용요법에 대한 품목 허가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DA는 처방약 사용자 수수료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승인 여부를 공개해야 하는데 마감 시한 이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HLB는 지난해 5월 FDA로부터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지만 이후 FDA의 현장 실사에서 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받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유한양행과 알테오젠도 오는 20일 유럽 폐암학회 초록을 통해 주요 신약의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전체 생존 기간이 발표됩니다. 이 수치는 항암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현재 글로벌 표준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립소보다 생존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한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됩니다. 알테오젠도 미국 머크와 협력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 결과를 ELCC에서 발표합니다. 기존 점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형태로 변경한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SC는
최근 MSD가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IV 제형과 동일한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테오전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FDA 승인과 임상 결과들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도약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